2025년 10월 31일 워싱턴 포스트와 로이터가 동시에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북미 전역에 충격이 퍼졌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미국과 캐나다의 교역 루트가 하루아침에 흔들리기 시작했죠.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앞으로 몇 달이 북미 경제의 최악의 시기가 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의 중심에서 한 나라가 모두를 놀라게 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 이름은 엘리아 크로프트입니다. 미국 국적의 북미 무역 컨설턴트예요. 지난 15년간 미국과 캐나다를 오가며 수백 개의 무역 계약을 성사시켰죠.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뉴욕 맨해튼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허드슨 강이 보이는 22층 사무실이었어요. 평화로운 아침이었죠. 하지만 그 평화는 단 몇 분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오전 9시 32분 제 컴퓨터 화면에 긴급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브리핑에서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을 즉시 중단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덜컥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제 클라이언트들의 모든 것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몇 분 뒤 뉴욕 증시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우지수가 3% 이상 떨어졌어요. 무역 관련 주식들은 5%, 어떤 건 10%까지 폭락했습니다. 제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죠. 클라이언트들이었습니다. 모두 패닉 상태였어요.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이번 분기 물량 배송이 막히면 파산이라는 목소리들. 떨리는 목소리마다 공포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급히 제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만 37개였어요. 그중 23개가 미국과 캐나다를 오가는 교역 계약이었습니다. 총액으로 따지면 약 8억 달러 규모였죠. 그 모든 게 하루아침에 위기에 처한 겁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어요. 무엇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사무실 복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동료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회의실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누군가 이제 끝났다고 말했죠. 최소 6개월은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다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클라이언트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하는지 막막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안에서도 똑같은 절망감이 커지고 있었으니까요. 오후 3시쯤 저는 제일 큰 클라이언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애틀의 한 제조업체였어요. 캐나다에서 원자재를 수입해서 미국에서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였죠. 전화를 받은 대표의 목소리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답이 안 나오면 공장 문을 닫아야 한다고 했어요. 직원 200명이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는 말이었죠.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나 계약서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삶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아름답게 느껴졌을 그 풍경이 그날은 그저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십 개의 계약서가 쌓여 있었죠. 그걸 하나하나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게 끝인 걸까? 15년간 쌓아온 모든 게 이렇게 무너지는 걸까?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어요. 밤 9시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낯선 한국 번호였어요. 평소 같았으면 받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뭔가 이끌리는 느낌이 들었죠.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는 자신을 하나오션의 현수라고 소개했어요.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하나오션. 한국의 대형 조선 회사였습니다. 몇 달 전 북미 진출을 검토한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현수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상황을 알고 있냐고 물었어요.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중단건. 저는 당연히 알고 있다고, 제 모든 프로젝트가 멈췄다고 대답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어요. 그런데 현수의 다음 말이 저를 완전히 깨웠습니다.
자기네는 이번 기회에 투자를 확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모두가 도망칠 때 이 사람은 뛰어들겠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대로 들은 건지 되물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투자를 확대한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현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은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본다고. 모두가 물러설 때 자기들은 앞으로 나아간다고. 그게 여기까지 온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강하게 쳤어요. 15년 컨설턴트 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현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일 서울 본사에서 긴급 회의가 있다고 했어요. 북미 투자건에 대해서. 제가 화상으로 참석해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이미 밤 10시였습니다. 서울은 지금 한낮이겠죠. 저는 당연히 참석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내일 서울 시간으로 오후 2시, 제 시간으론 자정쯤이라고 했어요. 문제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다음 날 자정, 저는 사무실에서 혼자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상회의 링크를 클릭하자 서울 본사의 대형 회의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15명 정도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죠. 맨 앞에 앉은 사람이 현수였어요. 그는 카메라를 보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석해줘서 고맙다는 인사였어요. 회의는 바로 시작됐습니다. 현수가 프레젠테이션을 열었어요. 화면에 거대한 숫자가 떴습니다. 102억 달러. 제 눈이 커졌어요. 이게 북미에 투자하려는 총액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62억 달러, 캐나다의 40억 달러.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지금 같은 혼란기에 이런 결정을 내린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 임원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에는 첨단 조선소를 건설한다고 했어요. 멕시코만 지역에 친환경 선박 제조 시설을 만들 거라고. 캐나다에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 공장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청정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핵심 시설이라고 했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심이었어요.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실행 직전의 프로젝트였습니다. 현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건 쉽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지금 상황에서 미국과 캐나다 양쪽 모두와 협상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자기들은 이게 옳은 길이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제 경험과 네트워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그 눈빛에는 간절함과 동시에 강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다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다고 답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화면이 꺼졌습니다. 사무실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게 솟아올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102억 달러. 이건 제가 지금까지 다뤄본 어떤 프로젝트보다도 거대했어요. 게다가 미국과 캐나다가 서로 등을 돌린 상황에서 양쪽 모두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일까? 제 능력으로 해낼 수 있을까? 의심이 고개를 들었죠. 하지만 현수의 그 확신에 찬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도요. 한국은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본다고. 며칠 뒤 한국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CNN, BBC, 로이터 모든 주요 언론이 헤드라인으로 다뤘어요. 한국이 무역 위기 속에서 북미에 102억 달러 투자를 발표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세계가 놀랐어요. 미국과 캐나다가 싸우고 있을 때 제3국이 양쪽 모두에 거대한 투자를 한다는 건 전례가 없었으니까요. 소셜미디어는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다리를 놓는다는 평가. 이게 진짜 리더십이라는 찬사. 하지만 동시에 비판도 있었어요. 너무 위험한 도박이라는 목소리. 정치적 혼란에 휘말릴 거라는 우려.
저는 그 모든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성공하면 역사에 남을 프로젝트가 될 겁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허드슨강 위로 화물선 한 척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물살을 가르며 나아가는 그 배를 보며 생각했죠. 나도 저렇게 나아가야 한다고. 파도가 거세도 멈추지 않고. 그날 밤 현수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새로운 여정의 시작. 내용을 열어보니 첨부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북미 투자 프로젝트의 마스터 플랜이었어요. 2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문서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따르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감탄이 나왔어요. 이건 단순한 투자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북미 경제 전체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 청사진이었어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문서를 다 읽었습니다. 눈은 피곤했지만 머리는 맑았어요. 제 안에서 확신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해볼 만한 일이었어요. 아니, 반드시 해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계획 잘 봤다고, 내일부터 움직이겠다고, 먼저 캐나다 측 접촉부터 시작하겠다고 썼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안의 마지막 망설임도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항으로 향했어요. 밴쿠버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기내에 앉아 창밖을 보며 생각했죠. 어제까지의 엘리아 크로프트는 여기서 끝입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엘리아가 시작되는 거예요. 더 이상 단순한 컨설턴트가 아니라 역사를 만드는 사람.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가슴속 꿈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밴쿠버 공항에 도착했을 때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11월 초에 캐나다는 이미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공항 밖으로 나서자 회색빛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면서 창밖을 봤어요.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표정이 어딘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무역 중단 소식이 이곳 사람들에게도 큰 타격을 준 게 느껴졌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캐나다 협력사 대표에게 연락하는 거였습니다. 제임스 톰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에너지 인프라 전문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죠. 몇 년 전 한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밴쿠버에 왔으니 만나고 싶다고. 1시간 뒤에야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사무실로 오라는 짧은 메시지였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밴쿠버 항구의 불빛이 보였어요. 크레인들이 멈춰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밤낮 없이 돌아가야 할 항구가 고요했어요. 무역이 멈추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가족들이 불안해하고 도시 전체가 숨을 죽이게 되는 거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만날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 그들의 신뢰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제임스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다운타운의 한 빌딩 12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제임스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더니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악수조차 하지 않았어요. 분위기가 냉랭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국 투자 계획서였어요. 캐나다에 4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 배터리 공장, 청정 에너지 인프라. 제임스는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굳어졌습니다. 제임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이런 투자를 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트럼프가 협상을 깨버리면 한국도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미국 눈치를 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왜 굳이 지금 캐나다에 투자하려는 거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한국은 정치적 계산보다 장기적인 관계를 본다고.
지금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 함께하는 게 진짜 파트너십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런 건 이상론이라고. 비즈니스는 현실이라고. 그 순간 저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국기술 신뢰성 평가서였어요. 한국이 지난 30년간 전 세계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들의 성공률, 기술력, 신용도를 정리한 문서였습니다. 조선, 건설, 에너지, IT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약속을 지켜온 기록들. 저는 그걸 제임스 앞에 펼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은 말이 아니라 실적으로 증명한다고. 지난 수십 년간 그래왔다고. 제임스의 표정이 조금 변했습니다. 서류를 집어들고 자세히 읽기 시작했어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그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한국 기업들의 프로젝트 완수율은 95% 이상이었습니다. 예산 초과율은 업계 평균의 절반 이하였어요.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 제임스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제임스가 말했어요. 캐나다 정부도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어떤 결정도 내리기 어렵다고. 한국의 투자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말도 맞았으니까요. 저는 다른 각도로 접근했습니다. 제임스에게 물었어요. 캐나다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고.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일자리라고. 청정 에너지로 가는 전환 과정에서 많은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고. 석유 산업이 축소되면서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오는 거라고 말했어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제임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한국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 공장이 들어서면 최소 3,000개의 직접 고용이 생긴다고. 그리고 간접 고용까지 합치면 10,000개가 넘는다고.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캐나다의 미래를 함께 만드는 거라고 했습니다. 제임스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의 어깨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임스가 돌아서서 저를 봤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자기 아들이 석유 회사에서 일하다가 지난달에 해고당했다고. 20년을 일한 회사였는데 하루아침에 쫓겨났다고. 지금 새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어디도 뽑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건 추상적인 경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람들의 고통이었어요. 저는 제임스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사되면 그의 아들에게 가장 먼저 기회를 주겠다고. 한국 팀과 함께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어요. 제임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어요. 처음으로 악수를 청한 겁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캐나다 정부 담당자들을 만날 수 있게 주선해 주겠다고. 자기가 아는 에너지부 국장이 있다고. 다음 주에 미팅을 잡아보겠다고 했어요. 저는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사무실을 나서며 밴쿠버의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여전히 회색빛이었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뒤 캐나다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미팅이 열렸습니다. 국장과 3명의 담당자들이 참석했어요. 저는 한국 본사에서 보내온 최신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한국의 배터리 기술, 에너지 저장 시스템, 친환경 인프라.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담당자들의 눈빛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기술적인 부분, 투자 일정, 고용 계획, 환경 영향 평가. 저는 준비한 대로 차근차근 답했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났어요. 회의실의 공기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습니다. 국장이 말했어요. 흥미롭다고.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금은 예민한 시기라고 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또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국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투자한다고 말했어요. 62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조선소와 제조시설을 짓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캐나다와 미국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양쪽 모두와 협력하는 거라고 강조했어요. 한국은 다리를 놓으려는 거라고. 국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동료들을 쳐다봤어요. 그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국장이 말했습니다. 이건 상부에 보고할 가치가 있다고. 다음 주 장관님께 브리핑 자리를 만들어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속으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한 걸음 나아간 겁니다. 회의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밴쿠버의 첫눈이었어요. 저는 손바닥을 펴서 눈송이를 받았습니다. 차가웠지만 아름다웠어요. 제임스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항상 준비돼 있다고. 당신을 보니 그 말이 사실인 것 같다고 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현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캐나다 측과의 첫 접촉이 성공적이었다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보고했어요. 현수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이제 미국 쪽 준비를 시작하라고. 시애틀로 가라고 했습니다. 사흘 뒤 저는 시애틀에 도착했습니다. 밴쿠버에서 차로 3시간 거리였어요. 국경을 넘는 게 예전보다 까다로워졌습니다. 무역 긴장 때문에 검색이 강화됐거든요. 국경 검문소에서 1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하지만 결국 통과했습니다. 시애틀의 한 산업단지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부지가 펼쳐져 있었어요. 여기가 한국 조선소가 들어설 예정지였습니다. 현장에는 이미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 팀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7명이었어요. 모두 안전모를 쓰고 현장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팀장이 저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김 부장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만났다고. 현수 상무님한테 얘기 많이 들었다고 했어요. 저도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김 부장은 현장을 돌아보며 설명해 줬어요. 땅의 상태, 인프라, 접근성, 모든 게 좋다고. 여기에 세계적인 조선소를 만들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열정이 가득했어요. 이 사람들은 지구 반대편까지 와서 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한국이구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뛰어들어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들. 김 부장이 제게 안전모를 하나 건네줬습니다. 같이 현장을 둘러보자고 했어요. 우리는 넓은 부지를 걸어 다녔습니다. 김 부장이 상상 속의 조선소를 그려가며 설명했어요. 여기에 도크가 들어오고 저기에 크레인이 설치되고 이쪽에 사무동이 들어선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하지만 현실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저는 김 부장에게 물었어요.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쉽지 않을 거라고.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다고. 하지만 자기들은 기술로 말할 거라고. 한국의 조선 기술은 세계 최고라고. 그걸 보여주면 된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시애틀 시청의 경제개발국을 방문했습니다. 담당자는 마이클 로드리게스라는 사람이었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바로 말했어요. 지금은 어려운 시기라고. 새로운 외국인 투자를 승인하기가 매우 조심스럽다고 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 조선소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를 정리한 문서였어요. 5천 개의 직접 고용, 2만 개의 간접 고용, 연간 30억 달러의 경제 효과. 마이클은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인상적이긴 하지만 지금은 워싱턴의 눈치를 봐야 한다고 말했어요. 트럼프 정부가 뭐라고 할지 모른다고. 저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이 조선소는 친환경 선박을 만든다고. 미국이 추진하는 그린 뉴딜 정책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고 설명했어요. 게다가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중국이나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클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주지사에게 보고해 보겠다고.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지만 확답은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이해한다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시청을 나서며 시애틀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김 부장과 그의 팀원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식당을 찾아갔어요. 오랜만에 먹는 한식이 그들에게는 위안이 될 것 같았습니다.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를 시켰어요. 팀원들이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고향 음식이 그리웠나 봐요. 한 젊은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다고. 이렇게 멀리 와서 일하는 게. 게다가 상황도 좋지 않잖냐고. 하지만 현장을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여기에 뭔가 대단한 걸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열정이 부러웠어요. 김 부장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미국 측 반응은 어떠냐고.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쉽지 않다고.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고.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가면 된다고. 한국이 여기까지 온 것도 하루아침이 아니었다고. 수십 년을 쌓아온 신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충만했어요. 지난 몇 주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뉴욕에서의 절망, 서울 본사와의 화상회의, 밴쿠버에서의 협상, 시애틀에서의 설득. 모든 순간이 힘들었지만 의미 있었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창밖으로 시애틀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스페이스 니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어요. 그 불빛을 보며 저는 한국의 엔지니어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도 지금 각자의 방에서 창밖을 보고 있을까요? 고향을 그리워하면서도 여기서 꿈을 이루려고 애쓰는 사람들. 저는 그들에게 빚진 기분이었어요.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강경 발언을 쏟아냈어요. 캐나다가 양보하지 않으면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북미 전역이 다시 긴장했어요. 캐나다 정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의 압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죠. 양국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제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렸어요. 제임스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급박했어요. 캐나다 정부가 모든 미국 관련 투자건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한국 프로젝트도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럴 수가.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는 건가? 곧이어 시애틀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마이클이었어요.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외국 투자도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지시였다고. 특히 캐나다와 관련된 거는 더더욱 조심하라고 했대요. 한국이 캐나다에도 투자하는 거 알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문제가 복잡해진다고 말했어요. 저는 시애틀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회색빛 하늘 아래 도시가 젖어갔습니다. 몇 주간의 노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노트북에서 알림이 떴습니다. 현수에게서 긴급 메시지였어요. 화상회의 요청이었습니다. 바로 연결했어요. 화면에 현수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상황을 알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본사에서 긴급 회의를 열었다고.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지 중단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본사의 결정은 뭐냐고. 현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너무 큰 금액이 걸려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고.
하지만 회장님이 엘리야,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제 의견을요? 저는 그저 컨설턴트일 뿐인데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현장에 있다고. 미국과 캐나다 상황을 직접 보고 있다고. 우리는 서울에서 뉴스만 볼 뿐이지만 당신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고. 그래서 당신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이 결정이 수천 명의 일자리를 좌우할 텐데. 100억 달러가 걸린 문제인데.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제임스의 떨리는 손. 그의 실직한 아들 이야기. 캐나다 에너지부 국장의 진지한 눈빛. 김 부장과 엔지니어들의 열정. 시애틀 현장에서 본 광활한 부지. 그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회오리 쳤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현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계속 가야 한다고. 지금 포기하면 모든 게 끝난다고. 하지만 계속 나아가면 기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불가능하지 않다고.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확신은 있었습니다.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그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본사에서 특별 지원팀을 보내기로 했다고. 법률 전문가, 정책 전문가, 협상 전문가들이 당신을 돕기 위해 간다고 말했습니다. 이틀 뒤면 도착한다고 했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이틀 뒤 백악관 앞에 수백 명의 시위대가 모였어요. 트럼프의 무역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역 중단이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친다는 주장이었어요. 반대편에서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시위대도 모였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외쳤죠. 두 집단이 충돌했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CNN이 생중계로 내보냈어요. 저는 호텔방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혼란을 보며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국의 투자가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의심이 커졌습니다. 그때 호텔 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자 서울에서 온 지원팀이었어요. 3명이었습니다. 박 변호사, 이 박사, 정 차장. 그들은 가방을 들고 지친 얼굴로 서 있었어요. 긴 비행 끝에 도착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본사에서 최신 상황을 브리핑 받았다고.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안다고 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고. 너무 많은 게 걸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경과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측 접촉, 미국 측 반응, 현재의 난관들. 이 박사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준비한 백서였어요. 한미 동맹의 중요성, 한국의 대미 투자 실적, 경제 협력의 미래 비전. 두툼한 문서였습니다. 이걸 활용하면 미국 측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정 차장은 캐나다 정부에 보낼 서한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진정성을 담은 메시지라고 설명했어요. 우리는 밤새 전략 회의를 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하나하나 점검했어요. 어떤 논리로 접근할 것인가? 누구를 먼저 설득할 것인가?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제시할 것인가? 세세한 부분까지 준비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어요. 우리는 여전히 회의 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미국과의 회의를 중단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더 이상 협상할 게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북미 관계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언론들은 새로운 냉전이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임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것 같다고. 한국 투자도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위로의 말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현실이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박 변호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고.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카드냐고.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삼자 회담을 제안하는 거라고. 한국이 중재자가 되는 거라고 설명했어요. 미국, 캐나다, 한국이 함께 앉는 자리를 만들자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지금 미국과 캐나다는 서로 얼굴도 보기 싫어하는데요. 어떻게 한자리에 앉히느냐고 물었어요. 이 박사가 말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시도는 해봐야 한다고. 한국이 양쪽 모두에 투자하기 때문에 가능한 제안이라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말 미친 아이디어였어요. 성공 확률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도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자고. 최선을 다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미국 측 연락처에 제안서를 보냈어요. 정 차장은 캐나다 측에 같은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3자 화상 회의를 하자는 제안이었어요. 한국의 투자건을 논의하면서 동시에 북미 협력 방안도 모색하자는 내용. 대담한 제안이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났어요.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3시간째 되던 때 저는 포기하려고 했어요. 역시 무리였나 봐요. 그때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마이클에게서였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내용은 짧았어요. 워싱턴에서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은 내일 준다고 했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살아났어요. 완전히 거절하지는 않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1시간 뒤 제임스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회의에 참석할 의향이 있다고 했어요. 단 미국이 진정성을 보인다면이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가능성이 보였어요. 그날 밤 우리는 회의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발표 자료를 다듬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시나리오를 여러 개 만들었어요. 최선의 경우, 최악의 경우, 중간 지점. 모든 가능성을 대비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마침내 답이 왔습니다. 미국 측에서 회의 참석을 승인했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었습니다. 공개 회의가 아니라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것. 언론에는 알리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였습니다. 회의 날짜가 잡혔습니다. 사흘 뒤 오전 10시. 화상회의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미국은 워싱턴에서, 캐나다는 오타와에서, 한국은 시애틀에서 접속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지원팀은 회의 장소를 대여했어요. 시애틀 다운타운의 한 비즈니스 센터였습니다. 사흘은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준비했어요. 자료를 검토하고 또 검토했습니다. 연습하고 또 연습했어요. 모든 게 완벽해야 했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였으니까요. 회의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동시에 어려 있었어요. 오늘이 모든 걸 결정하는 날입니다. 성공하면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실패하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다.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큰 테이블과 화면이 준비돼 있었어요. 기술진이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지원팀은 자리에 앉았어요. 박 변호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잘할 수 있다고. 우리가 해낼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9시 50분 화면이 켜졌습니다. 먼저 워싱턴 측이 접속했어요. 3명의 관료가 보였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차관, 상무부 국장, 백악관 경제보좌관. 모두 굳은 얼굴이었어요. 몇 분 뒤 오타와 측도 접속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 차관, 경제개발부 장관, 산업부 국장. 그들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정각 10시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마이크를 켰어요.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국의 북미 투자뿐만 아니라 삼국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자리라고 말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투자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미국과 캐나다 양쪽에 투자하는 이유, 경제적 효과, 고용 창출, 기술 협력.
모든 걸 숫자와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화면 너머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이 박사가 이어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북미 경제 통합을 강화하는 기회라고. 한국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미국의 기술과 캐나다의 자원, 한국의 제조 역량이 만나면 놀라운 시너지가 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차장이 마지막 부분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었어요. 타임라인, 예산, 로드맵.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계획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발표가 끝났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긴장해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화면을 지켜봤어요. 미국 측 사람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측도 마찬가지였어요. 먼저 입을 연 건 미국 무역대표부 차관이었습니다. 인상적인 발표였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질문이 있다고. 한국이 캐나다에 투자하면 그게 결국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반대라고. 캐나다 경제가 살아나면 미국도 이득이라고. 양국은 긴밀히 연결돼 있으니까요. 캐나다가 생산한 에너지 저장 장치가 미국으로 수출될 거라고. 미국에서 만든 선박이 캐나다 항구를 이용할 거라고 설명했어요. 이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진정성은 이해한다고. 하지만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공동 프로젝트가 가능하겠냐고 물었어요. 현실적인 우려였습니다. 박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한국이 필요한 거라고.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면서 동시에 캐나다의 파트너라고. 양쪽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그래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이 투자는 단순한 경제 프로젝트가 아니라 관계 회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경제보좌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캐나다와 협력한다는 게 정치적으로 부담스럽다고. 국내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솔직한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이해한다고 하지만 다른 관점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미국이 리더십을 보여주는 기회라고. 갈등 속에서도 경제 협력을 이끌어낸 성과라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걸 외교적 승리로 포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경제보좌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캐나다 경제개발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있냐고. 일자리 숫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더 설득력 있는 걸 보여달라고 했어요. 이 박사가 추가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저장 기술이 캐나다의 청정 에너지 전환을 10년 앞당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였어요. 환경 목표 달성에 결정적 도움이 된다는 내용. 장관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가 아니라 환경 문제였어요. 캐나다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미국 상무부 국장이 말했습니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면 미국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배타적인 한국 프로젝트가 아니라 개방적인 협력 구조냐고.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오히려 미국 기업 참여를 환영한다고. 한국은 독점하려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려는 거라고 말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지 예시를 들었습니다.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화가 깊어졌습니다. 처음에 냉랭함이 조금씩 녹고 있었어요. 질문과 답변이 오갔습니다. 우려와 해결책이 논의됐습니다. 1시간, 2시간이 흘렀어요. 회의실의 공기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산업부 국장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회의적이었다고. 하지만 한국의 계획을 듣고 나니 가능성이 보인다고. 진지하게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미국 무역대표부 차관이 동료들을 봤습니다. 그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차관이 말했습니다. 미국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세부 사항은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원칙적으로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정말 가능한 건가요?
백악관 경제보좌관이 덧붙였습니다. 이건 대통령께 보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한국의 제안이 북미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캐나다 외교부 차관도 동의했습니다. 총리께 긍정적으로 보고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루어지는 건가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요. 회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다음 단계 일정을 조율했어요. 2주 뒤 대면 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시애틀. 중립적인 곳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협상하기로 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대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박 변호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해냈다고. 정말 해냈다고 말했어요. 이 박사와 정 차장도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애틀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꺼내 제임스에게 연락했어요. 좋은 소식이 있다고. 회의가 성공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이냐고. 저는 그렇다고 이제 가능성이 열렸다고 답했습니다. 김 부장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살아났다고. 계속 준비하라고 전했어요. 김 부장이 환호했습니다. 팀원들에게 알리겠다고. 다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고 말했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어요. 현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긴 보고서였어요. 회의 내용, 결과, 향후 계획. 모든 걸 상세히 적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해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너무 흥분됐거든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지난 몇 주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절망의 순간들, 희망의 순간들, 모든 것들. 그리고 오늘. 모든 게 바뀐 오늘. 저는 일어나 책상으로 갔습니다.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어요. 쓰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오늘의 감정을 기록하고 싶었어요. 펜을 종이에 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썼어요. 위기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연결의 시작이었습니다. 신뢰는 국경을 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시애틀에서 대면 회의가 열렸어요. 미국 대표단 5명, 캐나다 대표단 4명, 그리고 우리 한국팀.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적대감이 아니라 기대감이었습니다. 회의는 이틀간 계속됐습니다. 계약 조건을 하나하나 검토했어요. 투자 비율, 기술 이전, 고용 조건, 환경 기준. 세세한 부분까지 논의했습니다. 때로는 의견이 부딪혔어요. 하지만 이번엔 서로 양보했습니다. 타협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모두가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싶어 했으니까요. 둘째 날 저녁 마침내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미국 대표가 손을 내밀었어요. 캐나다 대표도 악수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세 나라 대표들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시애틀의 한 레스토랑이었어요.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미국 대표가 농담을 했고 캐나다 대표가 웃었어요. 박 변호사는 한국 소주를 권했습니다. 모두가 잔을 부딪혔어요. 국경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저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었어요. 일주일 뒤 공식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장소는 워싱턴이었어요. 백악관 인근의 한 호텔 연회장.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CNN, BBC, 로이터, 한국 언론들까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어요. 서명식장에 들어섰을 때 저는 떨렸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무대 위에는 세 개의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성조기, 단풍잎기 그리고 태극기. 그 세 깃발을 보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먼저 서명했습니다.
캐나다 경제개발부 장관이 이어서 서명했어요. 그리고 현수가 한국을 대표해서 서명했습니다. 세 사람이 악수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어요. 저는 객석에서 손뼉을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해냈구나. 우리가 정말 해냈구나.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이 프로젝트가 북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국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현수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신뢰를 믿는다고. 위기 속에서도 관계를 유지하는 게 진짜 파트너십이라고 말했어요.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기자가 저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냐고. 이 프로젝트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고. 현수가 저를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엘리아 크로프트라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이라고 소개했어요.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손을 흔들었어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인데 과분했습니다. 서명식이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잠시 혼자 있고 싶었어요. 창밖으로 워싱턴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평화롭게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저들은 모를 겁니다. 오늘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하지만 몇 년 뒤에는 느끼게 될 거예요. 더 많은 일자리, 더 깨끗한 환경, 더 나은 미래를. 현수가 제 옆에 섰습니다. 그는 말없이 저와 함께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랜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다고.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낸 거라고. 그리고 한국의 용기 덕분이라고 말했어요. 현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함께 축하합시다 라고 말했어요. 그날 저녁 한국 대표단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워싱턴의 한 식당이었어요.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시켰습니다. 박 변호사가 소주를 따랐어요. 우리는 건배했습니다. 성공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신뢰를 위하여.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이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고. 하지만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이미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정 차장이 덧붙였습니다. 엘리아 씨 덕분이라고. 당신이 현장에서 사람들을 움직였다고 말했어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그저 제 역할을 했을 뿐인데요. 며칠 뒤 저는 다시 시애틀로 갔습니다. 김 부장과 엔지니어 팀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은 이미 현장에서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측량하고 설계하고 계획을 세우고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김 부장이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달려와서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정말 대단하다고. 뉴스 봤다고. 전 세계가 우리를 보고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정말 대단한 건 여기서 만들어질 거라고 말했어요. 김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조선소를 만들겠다고. 한국의 자부심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어요. 젊은 엔지니어들도 저를 반겼습니다. 악수를 청했어요. 사진을 같이 찍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현장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모두의 얼굴에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꿈을 만들고 있었어요. 자기 손으로 직접. 그날 오후 저는 밴쿠버로 향했습니다. 제임스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그의 사무실에 도착하자 그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이번엔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그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살렸다고. 캐나다를 살렸다고 말했어요.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고.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취직했다고. 한국 프로젝트 팀에 채용됐다고 했어요. 다음 주부터 출근한다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의 환한 얼굴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반복했습니다. 캐나다 에너지부 국장도 만났습니다.
그는 공식 승인 문서를 건네줬어요. 캐나다 정부의 도장이 찍힌 문서였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프로젝트가 승인된 겁니다. 국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에 감사하다고. 어려운 시기에 손을 내밀어줘서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꼭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밴쿠버 항구를 걸었습니다. 몇 주 전 봤던 그 항구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크레인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었어요. 배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도 밝아져 있었어요. 희망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일주일 뒤 저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현수가 본사로 오라고 했어요. 최종 보고를 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어요. 태평양을 건너는 긴 비행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얀 구름 위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을 돌아봤습니다. 절망에서 시작해서 희망으로 끝난 여정.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제임스, 김 부장, 현수,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 그들 모두가 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실을 연결한 것뿐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낯익은 풍경이 펼쳐졌어요. 한글 간판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김치 냄새. 한국이었습니다. 제가 몇 달 동안 대표한 나라. 하지만 처음 와본 나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여의도 하나오션 본사로 향했습니다. 높은 빌딩이 하늘을 찔렀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현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활짝 웃었어요. 한국에 온 걸 환영한다고. 드디어 직접 만나서 반갑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진심으로 반가웠어요. 회의실로 안내됐습니다. 임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제가 화상으로만 봤던 분들이었습니다. 이번엔 직접 대면이었어요. 회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고했다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한국을 빛냈다고 말했어요. 저는 감격스러웠습니다. 보고회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의 여정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어려움들, 돌파구들, 사람들의 이야기.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임원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때로는 고개를 끄덕였고 때로는 감탄했습니다. 보고가 끝나자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고. 한국의 새로운 위상을 보여준 거라고. 세계가 한국을 보는 눈이 달라질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엘리야 당신이 있었다고. 한국의 친구가 되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울컥했어요. 친구. 그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회의 후 현수와 둘이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사무실 근처 카페였어요. 한강이 보이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현수가 말했습니다. 엘리야 씨는 이제 한국 사람이나 다름없다고. 언제든 한국에 오면 환영받을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이 제 두 번째 고향이 된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명동의 불빛들, 한강의 야경, 남산타워. 모든 게 아름다웠어요. 사람들은 바쁘게 걸어 다녔습니다. 저마다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저는 그 풍경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이방인 같지 않았어요. 한강 다리를 건너며 생각했습니다. 다리. 이게 제가 한 일이에요.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 국경은 종이 위에 선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신뢰라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 위로 사람들이 오가고 꿈이 오가고 미래가 오갑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북미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일은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현장에서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했습니다. 현수가 배웅을 나왔어요. 그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시 만나자고.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함께 축하하자고 말했어요. 저는 꼭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이륙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어요. 빌딩들, 한강, 남산. 저는 그 풍경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올 거예요. 이곳은 이제 제 일부가 됐으니까요. 비행기가 하늘로 올랐습니다. 구름을 뚫고 올라갔어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펜을 들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고맙다고, 용기를 보여줘서, 신뢰를 가르쳐줘서, 제 인생을 바꿔줘서.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창문을 봤습니다. 손가락으로 창문에 글씨를 썼어요. 한자로. 신뢰. 그 글자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게 제가 배운 거예요. 신뢰가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 몇 시간 뒤 비행기가 시애틀에 착륙했습니다. 저는 공항을 나섰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앞으로 할 일이 많았습니다.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사람들을 조율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넓은 부지가 보였어요. 이미 공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이고 트럭이 드나들고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꿈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이 저를 보더니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며 그에게 다가갔어요.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현장을 바라봤어요. 여기서 세계 최고의 조선소가 만들어질 겁니다. 친환경 선박들이 바다로 나갈 거예요. 수천 명이 일자리를 얻을 겁니다. 가족들이 행복해질 거예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저는 그 노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위기는 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연결의 시작이었습니다. 절망은 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희망의 씨앗이었습니다. 국경은 선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마지막 이메일을 썼습니다. 현수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어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저는 준비됐습니다. 함께 역사를 만들겠습니다. 신뢰의 이름으로.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창밖으로 시애틀의 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별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더 큰 꿈의 시작.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마음속으로 감사했습니다. 한국에게, 미국에게, 캐나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우리는 해냈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국경은 종이 위에 선일 뿐이에요. 신뢰는 그 위에 다리를 놓습니다. 그 다리 위로 우리는 함께 미래로 걸어갑니다. 손을 잡고.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